ROLE, toil amotien, haven bac, de caen vida loi trui nanak su. Tam lai xa, hoi va hoi ky yung wo han qua. Neo iPhone cache, choate, ranji, ayue sutin tva chu sa na handan. Ai, ha. Caen tuan bo bio. I can h to trunquak sang han quak. Content, yu choi vi o anu yen tak. 그날 아침 낯선이 18명이 오르르 몰려왔다. 제 집 안방처럼 구는 이들은 연신 어머니를 외치며 작은 의자들을 끌어다 내 것이 앉았다. 그중 가장 환하게 웃는 얼굴은 내 며느리였다. 그녀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침 내 오래된 아파트가 비어 있으니 시댁 식구들도 덩달아 거들며 내가 너무 넓은 집에 산다고 아깝다고 부추겼다. 이미 인쇄된 합의서 한 장이 내 앞 탁자에 놓였고 나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아마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서명했는지 물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겠다. 그 집은 내가 큰 물고기를 낳기 위해 던진 미끼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김미영. 그날 이른 아침 냄비에서는 만두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간장에 식초를 조금 따르려던 참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딩동. 전사를 재촉하는 듯 다급하게 울렸다. 나는 택배인 줄 알고 네 왔어요? 하고 외쳤지만 몸을 돌리자마자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다. 박수진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어머니, 저희 잠시 후에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금 의아했다. 저희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그때 옆집 최민수 씨가 베란다에서 말했다. 미영 씨, 뭐 끓여요? 냄새가 좋아서 침이 다 고이네요.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마침 잘 오셨어요. 만두를 좀 많이 끓였는데 이따 같이 드시죠. 최민수 씨는 웃으며 들어왔다. 그럼 사양 안 하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요리를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부추 계란만두가 먹고 싶어져서요. 나는 손을 씻고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삿짐을 나르는 것 같은 소란이었다. 최민수 씨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웃으며 돌아왔다. 아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영 씨 집 쪽으로 오네요. 누구예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박수진 씨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손에 서류 봉투랑 상자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괜히 자리 차지할까봐. 내가 그를 배웅하려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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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이번에는 더 다급했다. 나는 걸어가 문을 열었고 순간 멈칫했다. 박수진이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단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얼굴이 환했다. 하지만 그녀 뒤에는 혼자가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시고모, 시이모, 시어머니, 시동생, 시외조카딸. 온 집안 식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내 마음이 움찔했다. 나는 길을 비켜주지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박수진은 뒤를 돌아 웃으며 말했다. 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에요.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해서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다. 겸사겸사 중요한 얘기도 좀 하려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오르르 들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제 집처럼 들어오면서 신발을 갈아 신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로 걸어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래층에서 작은 의자를 들고 들어왔고 내 냉장고 문까지 열어보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아주머니,
주전자 어디 있어요? 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얼굴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지만 앞치마를 잡은 내 손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들은 소파와 의자를 가득 채웠고 심지어 TV장 옆에 놓인 발받침대까지 서로 차지하려 했다. 그 순간 나는 30년 전 가족계획 정책 이전 친척들이 집을 방문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박수진은 소파 가운데에 앉아 염주를 들고 차잔을 흔들며 말했다. 미영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댁은 여전히 깨끗하고 좋네요. 사시기에 정말 편하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럭저럭요.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게 참 아깝네요. 그녀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뭐가 아깝다는 거야? 아, 보세요. 그녀는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동생이 결혼해야 하잖아요. 저쪽 신부 측에서 집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박준현이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도저히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이 집을 비워두시는 것보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방금 이 집이 비어있다고 했니? 박수진은 즉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남도 아니고 이건 그냥 잠깐 쓰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저희 두 칸짜리 집에서 사세요. 어차피 저희는 한 가족이고 사돈 간에도 친하게 지내야죠.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랑 이서방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비어 있다는 거야? 그녀의 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아이고, 미영씨.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는 미영씨 혼자 계시고 매일 오르내릴 필요도 없으니 내 다리는 아직 튼튼해요. 나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박수진의 시언니 중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을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상의하러 온 거예요. 보세요. 저희 박씨 집안에서도 겨우 대학생 한 명이 나오는데 이제 곧 결혼하잖아요. 이 집은 말이죠. 이 집은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하며 온 집안 사람들을 한 번 훑어보았다. 이 집이 당신들 박씨 집안 거예요?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박수진을 보았다. 네 동생이 결혼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했니? 그럼 네 동생은 어디 있어?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직 차에서 저희가 다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피식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체계적이네. 심지어 역할 분담까지 확실하게 했군. 박수진은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다고 느꼈는지 재빨리 준비해온 서류철에서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니,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 양도 합의서예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명예 이전하고 이사할게요. 저랑 오빠가 다 준비했어요.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펜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합의서를 보았다. 양도 대상은 박준영으로 되어 있었다. 보상 금액은 곰난, 거주건 보류도 곰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공짜로 주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다시 접어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들 모두 내가 이걸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사리 분별이 명확하시니 저희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시는 건 복이죠. 박수진의 어머니가 옆에서 덧붙였다. 서명하시면 모두가 기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펜을 집어들고 서명란에 내 이름을 휘갈겼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봄의 꽃이 피듯 활짝 피어났다. 박수진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제가 알기로 어머니는 정말 이성적이세요. 박수진의 어머니도 감격해서 휴대폰을 꺼냈다.
빨리 박준영한테 알려야겠어. 신부 측 집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는 그들을 보았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방금 얻어낸 것은 내 가장 값어치 없는 집이라는 것을. 나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걸어갔다. 다시 불을 켰다. 냄비 속 부추계란 만두는 아직 다 익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는 것이 마치 이 집의 마지막 온기 같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치 소동극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나는 부엌 문간에 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가볍게 웃었다. 좋아.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마지막 그릇 하나를 닫고 막 앉아서 한숨 돌리려는데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빠르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신발을 갈아 신으려다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나는 탁자를 보았다. 찻잔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신발 자국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싸구려 향수 냄새가 여전히 공중에 떠돌았다. 거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완전히 환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을 데려왔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소파와 바닥을 천천히 훑었다.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나는 막껍질을 깐 귤 반쪽을 그에게 건넸다. 한 18명쯤. 18명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가 다시 급히 낮아졌다. 그 여자 미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은 반쪽 귤을 천천히 씹었다. 시큼하고 달콤했다. 그 여자가 왜 왔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동생이 결혼하는데 신부 측에서 집을 원한다고 하더군. 나는 귤 껍질의 흰 부분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나보고 이 집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는요? 나는 마지막 귤 반쪽을 입에 넣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했어. 준호는 깜짝 놀라 똑바로 앉았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엄마. 뭐라고요? 서명했어. 나는 손뼉을 치며 일어서서 베란다로 걸어갔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여자가 꼭 원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줬어. 엄마가 어느 집을 서명했어요? 그가 일어서서 다급하게 물었다. 마포구 구시가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 없는 집. 이준호는 얼굴이 파래지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입으로 박수진을 욕했다. 박수진 그 멍청한 여자. 정신이 나갔나. 이 낡은 집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꼭 저걸 먼저 차지하려고 뛰어들어야 했나? 엄마, 만약 그 여자가 엄마를 화나게 하면 우리 나머지 집들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물을 끓였다. 뒤에서 그는 여전히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이런 낡은 집은 아무도 안 원하는데 굳이 저걸 먼저 가져가겠다고 나서다니. 엄마, 그 여자가 엄마를 화나게 했으면 우리 나중에 남은 집들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전자를 움켜쥐고 불을 껐다.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니? 그 여자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어요. 이거 말고.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네가 내 나머지 집들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 그는 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앉았다. 마치 수다를 떨듯이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오늘 화난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맞지? 그는 멍하니 입술을 움직였다. 당연히 엄마가 안타깝죠. 하지만 엄마도 제 입장을 생각해줘야죠. 이런 일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지금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요? 우리?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약간 화가 났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건 나중에 엄마가 노후에 저도 좀 보태고 생활도 좀 지탱하고. 엄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 네가 말하는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빌라랑 예금이었구나. 그는 멍하니 얼굴이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 서류철을 꺼냈다. 방금 서명한 합의서를 그 안에서 뽑아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 좀 봐봐. 이게 네 며느리가 나보고 서명하라고 한 거야. 그는 서류를 받아 뒤적였다. 볼수록 얼굴색이 안 좋아졌다. 엄마, 이건 안 돼요. 명예 이전이 안 돼요. 이 서류에는 자발적 무산양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사 비용도 없고요. 엄마가 어떻게 이걸 서명할 수 있어요? 나는 그가 빠르게 서류를 넘기는 손을 보았다. 그는 진심이었고 심지어 종이도 질 좋은 방수 용지를 썼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그는 서류를 던져버리고 일어섰다. 목소리에 이미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엄마, 후회해야 해요. 빨리 등기소에 가서 취소해요. 취소 못해. 왜요? 절차는 다 끝났고 공증도 제출됐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늘 그들이 오기 전에 나는 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는 멈칫했다. 엄마가 벌써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주전자를 가져와 물 2잔을 따랐다.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그 여자가 요즘 계속 부엌에서 서성거렸어. 청소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 서랍을 뒤졌지. 나는 그 여자가 한수를 둘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준호는 물잔을 받았지만 손은 약간 떨렸다. 엄마가 벌써 다 계획한 거였어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여자가 원한 건 내 가장 값어치 없는 물건이었어. 그의 눈은 나를 응시했다. 그럼 엄마의 다른 집들이랑 그런 것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성급하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반문했다. 그럼 내가 성급하게 그 몇 채도 다 넘겨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다. 다행이다. 그는 이마를 만졌다. 엄마, 제발 그 여자랑 신경 좀 버리지 마세요. 만약 엄마가 정말 화나서 우리 집의 다른 재산들을 다 없애버리면 저는 정말 그 여자랑 이혼해야 할 거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이제 와서 이혼할 생각을 하다니. 그는 흠칫했다. 마치 말을 실수한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제가 원래 성격이 이기적인 걸 알았지만 뱃속에 제 손녀를 임신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심하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손녀? 그가 작게 말했다. 원래 집 문제 다 해결되면 엄마한테 깜짝 소식으로 알려주려고 했어요. 나는 그가 억울한 척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명심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네 며느리의 이수는 도둑질이지만 그 여자가 훔친 건 쓰레기였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덧붙였다. 지금부터 남은 그 몇 채는 너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속하지 않아.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보았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럼 누구에게 주려고요? 그건 네가 모를 일이 아니야. 나는 내 컵을 들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햇빛은 이미 완전히 저물어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주황색 노을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엄마. 그가 내 등 뒤에서 낮게 말했다. 엄마, 충동적으로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만약 엄마가 정말 저에게 안 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에게 돈 좀 뜯어내고 좋은 말 해주다가 결국 엄마가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는 예전에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너무 늦었을까? 그날 밤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이불도 덮지 않았다. 거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부엌불도 켜져 있었다. 오직 베란다의 감지등만이 소리 없이 깜빡였다. 시간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끌며 흘러갔다. 1분 1초가 그렇게 무거웠다. 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내 앞 탁자에는 누렇게 바른 수첩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오래전 내가 직접 정리한 재산 기록이었다. 표지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때 이진호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박수진은 그의 여자친구에 불과했다. 나는 이미 모든 집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입 시기, 현재 시가, 임대 기록, 유지 보수 비용, 심지어 어떤 엘리베이터 회사가 수리를 제때 해주는 지까지 모두 적어두었다. 나는 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한 번은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네가 늙은 할머니가 이런 걸 뭐하러 기록해? 나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나는 죽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두려워. 그는 내가 너무 진지하다고 웃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내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분당 고급 빌라라고 쓰인 페이지 아래에는 세 줄의 비고가 붙어 있었다. 연간 임대 수입 3억 8천만 원. 예상 자녀 수명 3, 5년. 이준호에게 주는 것은 비추천. 그것은 5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나는 그 문구를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준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값비싼 침묵이라는 것을. 그는 불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너무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가 내 수명을 가지고까지 계산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영 씨?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나는 창밖에 하늘을 보았다. 그때 네가 나에게 5천만 원 빌리지 않았으면 네 손자가 대학에 못 갔을 거라고 했지? 아이고, 맞아요. 미영 씨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해운대 푸른숲 아파트 집을 내 손자에게 남겨줄게.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집 소유권은 그 아이에게 없지만 임대료는 그 아이에게 돌아갈 거야. 내가 지정한 신탁에서 매년 자동으로 그 아이 계좌로 입금될 거야. 그 아이가 학자금으로 쓰면 돼.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미영 씨, 혹시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 나는 웃었다. 그냥 정신이 들었을 뿐이야. 나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윤지혜 씨였다. 늘 해맑게 웃으며 주사를 놓아주던 가장 젊은 간호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했다. 어머, 미영 아주머니, 깨우셨어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늘 요양기관을 열고 싶다고 했지? 네, 맞아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낡은 단독주택 임대 건물이 있는데 그걸 네가 써. 소유권은 내가 안 넘길 거야. 하지만 계약대로 운영하기만 하면 수익의 80%는 네가 가져가고 20%는 내 신탁으로 귀속돼. 윤지혜 씨는 순간 멍해졌다. 아주머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내일 와서 열쇠 가져가.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들이 평생 나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옛날 병실 친구였다. 고향은 지방이었는데 어느 해에 그녀가 크게 아파 입원했을 때 친척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석 달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 그녀는 내게 목숨을 비쳤다고 하며 나를 양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나는 사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로 매년 한 번씩 나를 찾아왔다. 열 몇 시간씩 완행 열차를 타고 와도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순자 언니, 나중에 다시 나를 보러 올 때면 여관에서 자지 마요. 분당 느티나무 마을에 있는 그 작은 아파트 언니에게 남겨줄게요. 언니 퇴직금이 적으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상대방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미영 씨, 내가 일찍이 미영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기지개를 켰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이 깊은 동굴에서 걸어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김미영 씨.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미영 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주관이 뚜렷한 여자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유언장과 신탁을 설정해야 해요. 오늘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급하게요. 중요한 일인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공증인도 데리고 오전 8시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일어나 물을 따랐다. 컵이 좀 뜨거웠지만 나는 뜨겁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검은 천이 살짝 걷히며 한쪽 귀퉁이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오전 8시가 채 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김동생 변호사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밤샘의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시청 공증인이었다. 미영 언니. 그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나는 그들을 앉히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평가보고서, 심지어 내가 직접 쓴 신탁 활용 설명서까지. 그는 멍하니 말했다. 이 일을 벌써 다 준비해 두셨군요. 오늘 준비한 게 아니야. 나는 벽 모퉁이에 쌓인 자료 뭉치를 가리켰다. 이건 지난 몇 년 동안 천천히 모은 거야. 원래는 쓸 생각이 없었어. 아들을 위해 남겨두려고 했지. 하지만 어젯밤에 내가 깨달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없어.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 2시간 동안의 절차는 한마디의 군말도 없이 진행되었다. 차 한 잔도 채다 마시기 전에 서류들이 탁자 위에 놓였다. 공증인이 내게 물었다. 이 서류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신탁 조항과 배분 계획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서명하신 후에는 이 자산들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나는 웃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서명하는 겁니다. 펜이 종이에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6채의 부동산, 현금 자산 모두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전환되었다. 유일하게 남겨진 것은 나 본인의 단독 거주, 사용권과 평생의료비 우선, 지출권이었다. 이준호의 이름은 어떤 서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오전 10시 햇볕이 창문의 타일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막 우롱차를 오려낼 참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다. 문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 내 친척들이고 가지 않겠다고 하며 나를 찾아와 따지겠다고 했다.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먼저 차를 우려내고 물 온도가 적당해지자 문을 열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끊어진 현처럼 날카로운 소리였다. 엄마, 나와서 똑똑히 말해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문을 열었다.
박수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입술을 떨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내 탁자 위에 던졌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된 유언장 사본이 떠 있었다. 엄마가 서명한 이딴 게 뭐예요? 무슨 신탁이고 무슨 유언장이에요? 엄마는 우리 앞길을 막으려는 거예요. 나는 앉아서 찻잔을 들었다. 누가 너에게 그걸 줬어? 등기소에서 명의 이전 서류 내러 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무심코 물었다. 혹시 다른 명의의 부동산도 없냐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엄마 빌라랑 오피스텔 그리고 재테크 자산까지 다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준호는 상속인 명단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퍼렇게 질렸다. 엄마는 진작부터 우리에게 한 푼도 안 남겨줄 생각이었던 거죠. 맞죠?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그녀는 멈칫했다. 당연히 이준호가 말해줬죠. 나는 웃었다. 드디어 실토하는군. 사실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준호가 예전에 허세를 부리려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집과 예금이 있는지, 심지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어떤 평수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을 이웃에게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어차피 아들이 자기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까지 아내에게 보고할 정도면 그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박수진은 이미 냉정을 잃은 상태였다. 엄마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안 줘요? 우리가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엄마는 최민수 그 손자한테는 뭐예요? 윤지의 그 여자랑 강순자 언니는 또 뭐고요? 그들이 엄마랑 무슨 관계예요? 엄마, 미쳤어요? 미친 건 너희들이야.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눈 밑은 거뭇했고 수염도 깎지 않아 얼굴에 죽어도 본전은 찾아야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 그가 말했다. 저 오늘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좋아, 내가 말했다. 그럼 뭐하러 왔어?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저 어제 정식 통보를 받았어요.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됐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몇 도 낮아졌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해버렸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정말 한 푼도 저에게 안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아까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아깝지 않아.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넘어져서 사흘 동안 집에 누워 있었던 해를 아직 기억해. 내가 천천히 말했다. 죽도 최미수 씨가 끓여줬지. 나는 또 기억해. 심장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강순자 언니가 돈을 빌려줘서 보증금을 냈다는 걸. 그럼 네 아들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니? 나는 웃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여행을 갔었지. 병원 쪽은 간호사에게 잘 봐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 박수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저희가 안 돌본 게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굳이 강한 척한 거예요. 그래.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바보였어. 몇 년 전에는 바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 바보이고 싶지 않아.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또 박씨 집안 친척들이었다. 박수진 어머니, 박수진 시동생의 두 형수, 심지어 어제 그 시외 조카 딸까지 왔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모를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 문턱을 붙잡고 막아섰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박수진 어머니는 정의로운 얼굴로 말했다. 미영씨, 이러면 안 돼요. 재산 좀 나누는 건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영 씨 친척들은 미영 씨에게 아무것도 안 바랐나요? 우리 집도 미영 씨에게 아무것도 안 바라고요. 우리는 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박수진 시동생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집을 남에게 주면 우리 친척들 체면은 뭐가 돼요?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 유언장, 우리가 법원에 가서 뒤집을 수 있어요. 엄마 아들한테 합법적인 상속권이 있다고요. 다들 다 보셨어요? 내가 그들의 말을 잘랐다. 저는 의료 증명서, 서명 영상, 삼자 증인, 신탁 조항 모두 취소 불가능하고 유효 기간 30년입니다. 수혜자도 이미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멈칫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소송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법원 소환장 기다리시면 됩니다. 순간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공기 중에는 박수진이 여전히 불평하는 소리만 맴돌았다. 이건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엄마는 우리 가족을 굶겨 죽이려는 거야. 바로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아이고, 미영 씨, 또 시끄럽네요.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최민수 씨가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휴대폰 카메라로 우리 집 쪽을 찍고 있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제가 벌써 10분 넘게 녹화했어요. 미영 씨, 경찰에 신고할까요? 경찰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할수록 좋아요. 밤이 깊어졌다. 나는 탁자 앞에 앉아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그 갈라진 틈들은 마치 지난 세월의 날들 같았다. 바람 속을 걸어다니며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진 가장 원초적인 뼈대가 드러났다. 첫 페이지는 이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그는 4살이었다. 소파에 서서 내 하이힐을 전화기처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아직 젊었다. 거울 속 내 뒷모습은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없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마치 시간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때의 내가 30년 후 같은 집에서 사진첩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것을 예견했을 것을 예견했을 것을 예견했을 것을 예견했을 것을 준호가 3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례식 날 준호가 내게 물었다. 아빠 어디 갔어? 나는 하늘에 가서 별이 됐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엄마도 엄마 노릇할 거야? 내 눈에서는 그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네 엄마도 하고 네 아빠도 할 거야. 그 후로 나는 하루에 2가지 일을 했다. 낮에는 공공기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가서 회계를 배웠다. 집에 와서는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해야 했다. 나중에 식당이 문을 닫자 나는 호텔 주방에서 일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좀 모아 작은 세탁소를 열었다. 밤낮 없이 일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내가 그를 위해 모아둔 3천만 원의 생활비는 세탁 비누봉투 뒤에 숨겨둔 잔돈을 한 푼, 2푼 아껴 모은 것이었다. 박수진이 우리 집에 처음 나타난 것은 그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그녀는 분홍색 코트를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서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를 연발했다. 나는 그때 그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 예에 바르고 주관도 뚜렷하고 말솜씨도 좋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스웨터 정말 예쁘네요. 이 집 정말 따뜻해요. 나는 그때 정말 바보였다. 좋은 말을 들으면 다 진심인 줄 알았다. 나중에 그녀가 영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돈을 댈 수 없었다. 준호가 내게 몰래 물었다. 엄마, 그 여자 유학 가면 나중에 저보다 취업 기회가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집안도 나중에 걱정 없을 거예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돈을 받던 날 그들은 나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다.
아주머니는 저희 평생의 은인이세요. 그래, 나는 그때 정말 내가 그들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은인이 아니라 현금인 줄기였다. 그들은 다 쓰고 나면 잊어버리고 심지어 카드까지 잘라버렸다. 나는 사진첩을 빠르게 넘겼다. 박수진의 졸업식 사진이 보였다. 내가 사람을 시켜 천리 길을 가서 직접 만든 한복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입고 눈이 휘어지도록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녀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엄마, 제가 돌아가면 꼭 효도할게요. 효도? 그녀가 효도한 것은 집과 은행 계좌였다. 그날 밤 나는 차를 좀 마셨는데도 입안이 썼다. 막 불을 끄려는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민수 씨였다. 미영 씨, 잤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잠옷차림에 어깨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발에는 늘 신는 낡은 털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막 누웠어요. 내가 말했다. 웬일로 왔어요? 그는 보온병을 들고 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구기자 국화차를 좀 끓였어요. 오늘 미영 씨가 너무 화났을 것 같아서요. 같이 얘기나 하려고요. 나는 웃으며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가 앉자마자 박 씨 집안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 정말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는 서명하라고 강요하더니 두 번째는 아들을 막으려고 왔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바닥 타일처럼 서 있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 두 잔을 따랐다. 미영 씨,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만약 정말 마음이 식었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미영 씨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미쳤을 거예요. 미영 씨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나는 찻잔 속에 떠다니는 국화꽃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너무 늦은 걸까? 요즘 며칠 동안 아래층 마작 테이블에는 3번이나 사람이 바뀌었지만 매번 사람들의 화제는 같았다. 야, 들었어? 김미영 씨가 수십억 원을 기부했대.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내 딸이 그러는데 시내에 소문이 다 났대.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친아들도 안 주고 남한테 준대. 나는 빨래를 널면서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말끔히 널고 빈 물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익숙해졌다. 당신이 너무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쌍하다고 하고, 당신이 너무 잘 살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위챗 단체 채팅방도 조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스크린샷을 올렸다. 친구가 행정 시스템에서 일하는데 내 신탁 공증 절차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되었고 총 자산이 5억여 원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드문 개인 신탁 사례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김미영 할머니가 이제 뉴스 인물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문구를 보았을 때 소파에 앉아 족욕을 하고 있었다. 뉴스 인물? 웃기는 소리. 이 세상은 숫자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막 불을 끄려는데 최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영 씨, 제 손자가 오늘 저한테 와서 그 집은 필요 없다고 하네요. 후, 그 아이가 인터넷에서 미영 씨가 수십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봤나 봐요. 집이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 집은 아주머니 그 돈에 욕심 없다고도 하고요. 나는 웃었다. 그 아이 참 재미있네. 나는 그 아이가 욕심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 입장을 밝히다니. 최민수 씨는 약간 난감해했다. 미영 씨, 솔직히 저도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형편도 괜찮고 정말 미영 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민수 씨, 기억하세요? 제가 그의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서 병산이 부족하다고 저를 퇴원시키려 했을 때
민수 씨가 저 대신 의사를 찾아가 복도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민수 씨는 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요. 이 집은 은혜가 아니라 보답이에요. 전화 저편에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개와 향기가 조금 섞여 있었다. 또 가을이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파트 경비실에서 내게 전화가 왔다. 어떤 사람들이 방송국 사람이라고 하며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노년 여성의 재산 독립을 상징하는 대표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나 대신 거절해달라고 했다. 진짜 대표들을 찾아가 찍으라고 했다. 나는 그저 나 스스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나는 시장에 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사람이야. 인터넷 스타 할머니. 들으니 빌라도 있다는데 다 기부했대. 미쳤나. 친아들도 안 주고.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숙여 여주 몇 개를 고르고 돼지, 목살 반 큰을 주문했다. 그날 아침 나는 막 세수를 마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다. 어차피 요즘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면 웃는 얼굴을 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계산기를 들고 있었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과연 예상대로였다. 이준호는 2개의 큰 봉투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여 비닐봉투 안을 훑어보았다. 갈비, 죽순, 다시마, 그리고 작은 은이버섯 봉투. 맞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그가 언제 나를 기억했느냐는 것이다. 나는 봉투를 받아 부엌에 놓았다. 그는 슬금슬금 집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엄마 집 에어컨은 아직 쓸만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을 들어 그의 왼쪽에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가리켰다. 새 것으로 바꿨어. 조용한 모델로. 아이고, 진작 바꿨어야 했는데. 그가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엄마 혼자 사니까 건강 조심해야 해요. 저도 요즘 생각 중인데 제가 돌아와서 한동안 엄마랑 같이 살까 해요. 그제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네가 다시 이사 온다고?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나이가 드셨고 집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매일 엄마 밥도 차려드릴 수 있고요. 나는 웃었다. 네 아내가 이 말을 알면 뭐라고 할까?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 여자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난번 일도 그 여자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던 거죠. 너희들이?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제가 그 여자를 제대로 못 잡은 게 제 잘못이에요. 엄마, 저는 진심으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때야 나는 예전에 그가 효도하는 척했던 것을 기억했다. 다만 그때는 집을 위해서였고 지금은 신탁 안에 적힌 몇 줄의 작은 글씨 때문이었다. 이준호는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집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노리고 있었다. 내가 손자의 상속권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는 것. 즉,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손자가 있다면 그 아이는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막 차를 마시자마자 아래층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민수 씨였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내게 귓속말로 말했다. 박수진이 오늘 아침에 산부인과에 갔대요. 제 며느리 쪽에서 누가 그 여자가 우울증 클리닉에 걸었다는 걸 봤대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그녀가 왔다. 박수진은 품이 넓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문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 오늘 이 근처 지나가다가 엄마한테 과일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나는 그녀가 들고 있는 사과 봉투를 보며 물었다. 너 오늘 회사 쉬는 날 아니었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쉬고 싶어요. 어디가 안 좋은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다. 아마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나는 표정 없이 그녀를 보았다. 엄마, 제가 예전에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젊고 엄마에게 손자도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잖아요. 엄마는 늘 집안이 좀 더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손으로 살며시 배를 만졌다. 나는 조용히 과일을 받아 신발장에 놓으며 담담하게 물었다. 아이를 이용해서 상속권을 바꾸려는 거니? 그녀는 순간 멍해졌다. 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웃었다. 내가 유경이 넘었는데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 막 입을 열려는데 나는 손을 저었다. 네가 정말 임신했다면 내가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보고 유언장을 바꾸라고 기대한다면 일찍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입을 벌리고 울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너무 냉정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충분히 예의를 갖추지 않았니? 나는 웃었다. 네가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에워쌌을 때 나는 너에게 체면을 살려줬어. 네가 내가 낮잠 자는 동안 내 서랍을 뒤졌을 때도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네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려한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지만 조금의 수치심도 없었고 오직 후회만 가득했다. 가봐. 내가 말했다. 이 집은 네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편의점이 아니야.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비틀거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저녁 이준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도 없었고 가짜 미소도 없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싶니?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변한 건 늘 너였지.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릴 때 너는 500원짜리 사탕 하나에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 지금 너는 5억 원으로 모성애를 사려고 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불효자는 아니에요. 저는 단지 공평한 기회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럼 너는 나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니? 나는 그를 응시했다. 네가 결혼할 때 내가 전세금을 내줬어. 그 여자가 유학 갈 때 내가 돈을 대줬어. 그 여자의 친정 식구들이 나를 에워쌌을 때 너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 나에게 말해봐. 어디가 공평했니?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회피하려는 듯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했다. 제가 예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건 인정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만회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나는 지금 너를 벌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 사람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수십 년 동안 모아둔 것과 약간의 깨끗한 자존심밖에 없어. 나는 네가 울어도 네가 원망해도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건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처받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반찬 가져다 줄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는 문 앞에 서서 낮게 물었다. 그럼 저는 엄마를 보러 올 수 없나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올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재산을 거래 조건으로 삼지 마.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려는데 일어서자마자 어지러워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그대로 부엌 타일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전 나는 냄비 속에서 밥알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을 기억했다. 마치 내 삶의 한 알갱이가 굴러가다가 내 평생 가장 고독한 순간을 닿은 것 같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다. 공기 중에는 씁쓸하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났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다. 링거병은 머리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다. 마치 겨울날의 햇빛처럼 눈부셔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가에 앉아있는 최민수 씨를 보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눈가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방금 울었던 것 같았다. 나는 작게 그를 불렀다. 민수 씨.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나 침대 옆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미영 씨, 드디어 깨어났네요. 저 정말 놀랐어요. 그가 말했다. 제가 미영 씨 집에 두유 가져다 주러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미영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얼른 관리사무소랑 구급차를 불렀죠. 그는 말하면서 내 베개를 조절해 주었다. 나는 웃고 싶었지만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저릿저릿했다. 저혈단이래요. 최민수 씨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미영 씨가 전날 저녁을 안 드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미영 씨 아들은요? 그가 잠시 멈칫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전화했는데 출장 중이라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윤지혜 씨에게 듣기로 나는 6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에 2번의 기초평가, 뇌CT, 혈당 부하 검사를 받았고 피 2통을 뽑았다고 했다. 윤지혜 씨가 내 옆에서 수술 위험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그녀는 간호사 당직단체 채팅방에서 내 이름을 보고 제일 먼저 달려왔고 마침 최민수 씨도 와서 두 사람이 번갈아 나를 돌보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은 그들을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런 딸들을 두셔서 주치의 선생님이 칭찬까지 했다. 윤지혜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내가 깨어난 다음 날 이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문을 들어설 때 피곤한 얼굴이었고 특히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다. 어머니를 병문안 온 것이 아니라 취재하러 온 기자 같았다. 엄마. 그가 침대 옆에 앉았다. 어떠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응시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저 정말 놀랐어요. 나는 비웃었다. 너를 놀라게 해? 나는 네가 바빠서 신경 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그날 제가 정말 지방에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도 계속 병원이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히려 묻고 싶네.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만약 내가 이번에 깨어나지 못했다면 너는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멈칫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가 가고 난 후 최민수 씨가 내게 말했다. 미영 씨 아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갔대요. 미영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유 원장을 뒤집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심장은 마치 누가 송곳으로 뚫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차가웠다. 나는 한밤중에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문득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그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었다.
너희들은 나를 부양할 수 있을까? 너희들은 정말 나를 위해 밥 한 끼 해주고 옷 한 벌 빨아주고 밤새 경간호를 해줄 의향이 있을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남긴 것들이지 내가 아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 두 사람이 왔다. 한 사람은 병원 변호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료심리평가 전문가였다. 나는 인지혜 씨의 동행하에 두 차례의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았다. 전 과정이 녹화되었고 검사 시간은 총 3시간이었다. 김미영 씨는 판단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음. 평가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변호사는 직접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고 답변서에는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이준호가 세 번째로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피곤한 표정이었고 눈가가 약간 붉었다.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한 푼도 저에게 안 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너는 정말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맞지?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니에요. 너는 내가 사고 나기를 바라는 거지? 나는 그를 보았다. 그래야 너에게 모든 것을 뒤집을 기회가 생기니까. 너는 무슨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살아있는 게 두려운 거야.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얼굴은 새빨개졌다. 엄마가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말한 게 아니야. 나는 웃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는 마치 가시라도 찔린 듯 일어섰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어머니 침대 앞에서 연극을 하면서 뒤로는 사람을 시켜 서명하고 집을 팔아넘기는 사기꾼들 같아. 너는 내가 깨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아직 서명할 권리가 있을까봐. 너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모든 것이 너무 늦을까봐. 그는 말문이 막혔고 시선은 흔들리며 더 이상 나를 감히 보지 못했다. 햇볕이 비스듬히 부엌으로 쏟아질 때 나는 이 낡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끓였다. 스토브는 20년 넘게 사용한 가스레인지였다. 불을 붙일 때마다 뻑뻑 소리가 3번 났고 불꽃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불려 깨어난 듯 생생하게 튀어올랐다. 주전자는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김은 햇볕 아래서 피어올랐다. 마치 날아가려는 한 줄기 예시간 같았다. 나는 부엌 문간에 서서 이 작은 집을 바라보았다. 이준호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나는 이 부엌에서 죽과 국을 끓였다. 냄비 뚜껑 옆에 물때 자국, 타일 가장자리의 균열, 모든 곳이 내 손에 밴 굳은 살처럼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다. 뒤돌아볼 생각조차 없었다. 중개인이 이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으로 나와 3번 만났었다. 눈빛은 성실했고 말을 돌리지 않았다. 이전에 집이 박수진에게 명예 이전되었을 때 그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나에게 임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다. 김미영 아주머니, 오늘 기념할 만한 물건이라도 좀 챙기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열쇠고리에서 열쇠를 빼 그에게 건넸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기념품을 뭐 하러 만들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그럼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 문이 찰칵하고 잠기는 순간 나는 마치 옛날에 내가 문 뒤에서 한숨을 쉬며 드디어 쉬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머리는 이미 짧아지고 부드러운 색으로 염색되어 있었다. 얼굴의 기미는 많이 옅어졌고 눈썹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새 코트와 가죽 신발을 신은 나는 더 이상 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초라해 보이던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서방의 아내도 아니었고 이준호의 엄마도 아니었고 박수진의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저 김미영이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 새로운 삶 속의 정체성이었다.
깨끗하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았다. 새로 이사 온 곳은 반살림이라는 실버타운이었다.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나는 웃었다. 마치 농촌 체험장 이름 같다고. 하지만 최미수 씨는 강력하게 추천했다. 사는 사람들이 모두 좋고 요양원처럼 침울하지 않다고 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노인들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가 분명 잘 어울릴 거라고 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넓은 로비가 나왔다. 공동 주방, 독서 공간, 그리고 햇볕을 쬐는 나무 데크도 있었다. 위아래로 높지 않은 3층 건물에 한두 가구씩 살았다. 옆집은 70세의 은퇴한 여교사 정 씨였다.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요리 솜씨가 뛰어나 매운 두부 요리를 정말 잘했다. 나는 짐을 들고 막 집에 들어서는데 그녀가 웃으며 맞이해 주었다. 내 성씨도 묻지 않았고 집안일도 묻지 않았다. 그저 오늘 저녁은 마파두부 먹을 건데 매운 거 좋아하세요? 하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울고 싶었다. 두부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매운 거 좋아하세요? 라는 말 때문이었다. 그 말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해요. 아주 매운 거요. 우리 둘은 부엌에서 나란히 채소를 썰고 볶고 양념을 만들었다. 내가 썰면 그녀는 재촉하지 않았고 그녀의 손이 빠르면 나는 보면서 배웠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다투지 않았다. 혼자 여기에 오신 거 보니까 자식들이랑 싸우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서 내가 스스로 사람이 된 거죠.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말 좋네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그릇을 식기세척기에 넣고 함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래층에 개화나무가 꽃을 피웠다. 바람이 불자고 온 꽃가루가 황금빛 작은 눈처럼 살랑살랑 내려왔다. 내 무릎에도 떨어지고 찻잔 가장자리에도 떨어졌다. 나는 찻잔을 들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문득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견뎌내며 보내는 느림이 아니라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림이었다. 살아있구나. 드디어 연기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 개화나무를 보며 어릴 적 우리 친정집 문 앞에도 개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가을이 오면 거리에는 늘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다. 그때 나는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개화 향기가 나는 순간 엄마가 개화 설탕떡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냄비에는 얼음 설탕과 대추도 들어있었다.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되었지만 이준호에게 그 요리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런 번거롭고 고기 없는 요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프라이드 치킨, 스테이크, 매운 볶음 요리를 좋아했다. 그런 것들이 진짜 맛이라고 했다. 이제야 좋았다. 나는 드디어 진정한 나의 자리를 찾았다. 이곳에는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를 애워싸는 18명의 친척도 없고 싸움 소리도 눈을 흘기는 일도 없다. 영원히 계산만 하는 식탁도 없다. 이곳에는 따뜻한 냄비, 따뜻한 밥, 나지막한 이야기, 그리고 조용히 피어나는 개화나무 한 그루만 있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개화 꽃잎 하나를 손가락 끝에 붙였다. 이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과거에 빼앗겼던 것, 배신당했던 것, 짓밟혔던 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박씨 집안 사람들이 마침내 그 낡은 집에 이사 들어갔다고 한다. 이웃단체 채팅방은 시끄러웠다. 박수진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이 집이 이제 우리 집안 가보라고 했다. 베란다를 어떻게 뜯어내고 거실 벽을 어떻게 떠버릴지 이야기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 사진들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심지어 현관문에 붉은 종이를 붙였고
문틀에는 복을 기원하는 커다란 붉은 주머니를 묶어두었다. 경사스러운 일이네. 나는 묵묵히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빌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봐.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빼앗아 간 것은 내가 진작부터 원하지 않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낡은 집은 이미 석 달 전에 재건축 예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건축 연한이 너무 오래되어 건물 기울기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집안 침하도 심각했다. 철거 보상금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곧 정부로부터 귀한 내 이주 통보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이 달콤한 사탕은 먹을수록 쓰고 떫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박수진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진정 값진 것들은 이미 내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이준호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유언장을 등록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어머니의 재산 귀속을 다시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답변은 이러했다. 김미영 씨의 남은 유동자산은 독립적인 자선 신탁으로 설립되어 미영 여성 노년 보장기금에 기속됩니다. 긴탁 계약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는 명확히 명시되어입니다. 신탁수에게 추가해달라고. 이것이 내가 견역 기관 관계자가 이건역 기관 계자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재산 배분 및 상속에 대해 질문하거나 너희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를 부수고 원래 살던 집에서 나를 쫓아냈다. 너희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뒷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들은 내가 너희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기어이 살아남았다. 심지어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 나의 돈은 내가 원하는 일에 쓰였다. 5억여 원의 자산 중 내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김미영 신탁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신탁은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노년 돕고 여성의 건강검진, 정기적인 간병, 법률 서비스, 주거 개선 기금 등을 지원할 것이다.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가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실버타운이다. 나는 자선사업가가 될 생각은 없었다. 다만 나처럼 자식에게 속고 가족에게 얽매여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한 번의 진심 어린 분노조차 박탈당하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고 싶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어느 날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편지지는 옛날 방식의 면지였다. 글을 쓰는데 저항감이 있어 획을 그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다. 당신도 어쩌면 길고 긴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른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자식들은 멀어지고 친척들은 돌변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직 당신이 아직지.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 그들이 효도해 주기를 기다린다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다이다. 나는 편지를 접어 내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어두었다. 어쩌면 언젠가 내가 나 자신을 잊었을 때 다시 이 편지를 보며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한때는 정말 나 자신의 주인이었구나. 그날 아침 나는 최민수 씨 그리고 정 선생님과 함께 아침 운동을 했다. 그는 광장 무용을 하고 나는 태극권을 했다. 나는 마당 중앙의 청벽돌 위에 서서 눈을 감고 한 동작 한 동작 천천히 펼쳐나갔다. 팔꿈치, 어깨, 고관절, 발끝. 모든 관절이 마치 공기에 이끌리는 듯 둥글게 밖으로 회전했다. 태극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겸지였다. 김미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화면 앞에 당신은 아마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심지어 그녀를 대신해
불평할지도 모른다. 18명의 친척이 집에 들이닥쳐 서명을 강요하고 신하들은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두며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 상속권을 바꾸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무엇을 했을까? 그녀는 울지도 소란 피우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소위 부동산 양도 합의서에 서명한 후 묵묵히 자신의 진정한 재산을 정리했다. 6채의 부동산, 수십억 원의 예금. 그녀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남기지 않고 여성 노년보장 신탁을 설립하여 그 재산이 결국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돕도록 했다. 그녀가 이사가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가?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개화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구에게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가족과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 어머니들, 딸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비장의 카드를 남겨둘 능력이 있는가?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제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늘은 이야기 채널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